자, 지금 우리가 오늘 볼 게 22년 3월 비문학 세지문이랑 현대소설, 고전소설 중요한 거 위주로 선택지 분석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볼 게 지금 자, 12부터 20번에 걸리는 지문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지문에서는 나름 사회 경제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야겠죠. 마르크스와 보드리아르라고 철학자들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인데, 자, 먼저 마르크스는 지금 경제적 가치를 1문단에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두 개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일단 막스는 이 교환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사용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교환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시장의 거래를 통해 부여된 것이고, 자, 근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즉 기능 유용성은 고정된 거예요. 고정되어 있기에, 그리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즉 시장의 수요 공급 얘에 의해서만 뭐가 결정이 된다. 얘에 의해서면 경제적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일단 마르크스는 교환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그는 사물 거래 가격은 생산 비용에 결정되는데 소비를 생산의 종속된 현상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라는 기준으로 보면 소비는 어디에? 생산의 종속 된 것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막스는. 반대로 이제 주된 게 보드리아르의 관점인데, 자, 보드리아르는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가 경제 가치를 결정한다. 보드리아르는 사용 가치가 있는데 얘가 바로 뭐를 결정하냐면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제 나오는 게 마르크스와 보드리아르의 차이점이 나오지. 사용 가치가 요 경제 가치를 결정하는 보드리아르와 교환 가치가 경제 가치를 결정하는 것, 즉 두 입장의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이다.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합니다. 소비가 뭐 생산 어떤 종속된 게 아니라 우위에 있다. 이것도 뭐 차이점 되겠죠. 이것도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결국 지금 이항 대립적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좀 더 보면 이 문단에서 자, 이때 보드리아르가 제시한 사용 가치는 사물 거래 자체의 유용성이 아니라 뭐라고? 기호 가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용 가치는 다른 말로 기호 가치라고 변명합니다. 사용 가치 꼴 기호 가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호가 어떤 구성이냐 하면 기표와 기의 이런 구성이래요. 기표는 뭐냐 하니, 자, 감각으로 지각되는 것이고, 자, 내용인 기의, 즉 기표가 구체적, 기의가 다소 추상적 되시겠지.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문단에 보시면, 자, 기표와 기의 관계는 요 두 관계는 이런 개념이 나오네. 자의성이라는 건데, 즉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겁니다. 무조건 기표는 어떤 의미?
기호는 어떤 의미, 요게 아니야. 그러면 자, 기표와 기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이다. 중요한 것은 기호 체계가 중요하다. 그럼 기호 체계란 무엇이냐? 기표와 기의 간의 관계이다. 기호 체계란. 자, 계속해서 이제 A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 발전하며 기호 가치 때문에 또 뭘 한다? 사물을 소비한다. 이 소비는 뭐 때문에? 기호 가치 때문이다. 즉 소비를 하는데 뭐 때문에 인과가 성립이 되죠. 기호 가치 때문에. 자, 그래서 쭉 예를 들어 보고 있는데 사물은 기호로서 바뀌는 걸 하고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또 이 소비의 원인은 기호 가치이자 무엇이다?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이것도 뭐 원인 변수 되시겠지. 소비를 하는 거에 대한 원인 변수들. 자, 마지막 보시면 자발적인 욕구에 따라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이다. 현대사회에서 욕구는 사실은 뭐다? 강제된 사회에 의해서. 이 강제하는 게 보시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대중매체의 광고 같은 것들 있죠. 우리가 자유롭게 욕구하고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무엇이다? 강제된 것이고 대중매체에 의해 뭐 획일적인 방향으로 대중매체가 의도한 대로 우리가 소비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사물의 상징은 기호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인데 상징체계의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이다. 그러면 이 기호체계의 다른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상징체계라고 한다. 즉 요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이네. 사회에 따라서 또는 특정 문화 집단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령 어떤 사례겠니? 바로 앞에 있었던 어떤 기호가치, 기호체계, 상징체계, 유동적. 자, 가령 TV 속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력이 부여되고요. 현대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강제됩니다. 욕구가 자발적인 욕구가 아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도리아는 자본주의 사회를 무슨 사회로 소비 우위의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명명하시며 마지막에 어떠한 우려까지도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뭐 성찰해야 한다까지도 보셨죠. 결국 요 두 말이 이양 대립적으로 비교할 건덕지가 충분히 있었다. 자, 그럼 16번에는 5번에 보시면 경제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기호가치가 소비 원인이다. 니은에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니은에 보드리아르인데 맞죠? 보드리아르는 상징체계이고 뭐에 의해서 자 기호가치가 소비의 원인이 된다. 답은 5번입니다. 10번에. 자, 17번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세요. A를 이해한 거. 자, 지금 A에서 보시면 기표와 기가 나오는데 자, 이 기표가 바로 감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었고 기의가 내용 의미적인 추상적인 범주에 속하겠지. 그러면 1번에 보면 사물은 기표로서 추상성이 아닌 기표로서 구체성과 기로서 구체성이 아닌 기로서 추상성. 앞뒤가 좀 바뀌었죠.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 자, 그리고 18번에는 디귿의 전제, 디귿이 무엇이냐? 마지막쯤에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 즉 기호체계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다. 무엇이? 욕구가. 그럼 3번에 사물의 기호가치가 변화하면, 즉 상징체계가 변하면 사물에 대한 욕구도 변하게 된다. 즉 요거는 뭐였다? 시문에 유동적이다 라고 나왔죠.
자, 19번 발문을 잘 봐. 문제를 보드리아를 바탕으로 보기를 보라고 한 건데, 자, 개성이란 뭐 개인의 고유한 특성이다.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낸다. 이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타투 피어싱하는 것이 개성 추구의 사례이다. 또 뭐다?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드러낸다. 이런 광고가 바로 또 지문에 있던 말 바꾸기 한다면 대중매체 되겠죠. 그러면 3번에 봐. 3번에 19번에 3번을 보시면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 드러내는 수단이자까지 들어가. 수단이자. 근데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그래 개성 드러내고 싶어 하겠죠. 욕구 표출하겠지. 근데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개인의 욕구는 진짜로 자기가 자연스럽게 생긴 욕구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강제된 또는 뭐 대중매체에 의해서 강요된 또는 사회적으로 강제된 욕구이기 때문에 19번에 3번 요 앞에 부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낼 수가 있다 없다. 이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낼 수 없다. 다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내는 것처럼 뭐 할 뿐 보일 뿐이지 사실은 뭐라는 거야? 강제된 거야 이거죠. 그럼 일단 요 앞부분까지 끊었을 때 선택지를 앞에서 이미 나가게 놨기에 답은 1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빠르게 바로 이제 21에서 25번 지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21에서 25인데 일단은 보시면 가와 나 복합 지문인데 가에서는 플라톤의 입장이 나오고 이제 나에서는 또 비교를 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온다. 일단 플라톤을 보시면 세 단계가 있어요. 먼저 이데아계라는 게 있대. 이데아를 보시면 근본이 되는 보편자 이런 워딩 근본 보편자 형상이죠. 형상. 즉 이데아를 보시면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어. by 이성으로 인식이 되고 뭐 변하지 않는 뭐 불변한 것이다. 완전 무변한 거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이데아를 한번 모방한 게 무슨 게 현상계라고 나오죠. 현상계 특징은 자 이데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끊임없이 변한다. 가변성 가진다. 이성이 아닌 뭐로 이성이 아닌 by 감각에 의해 지각이 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즉 현상계는 결국 요 이데아계의 뭐일 뿐 뭐 그림자 또는 모방 본뜬 것일 뿐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이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예술은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다. 근데 감각 가능한 현상이란 감각 가능한 현상계를 말하죠. 그럼 자 예술은 뭐라고 보고 있니? 자 쭉 보시면 침대 뭐 그림은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어디에서 이데아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즉 예술은 지문에 보시면 뭐라 나옵니까? 허구에 불과하다. 즉 한 번 모방했고 예술은 여기서 한 번 더 모방 이것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술을 굉장히 어떤 걸로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야. 왜? 이데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자 시가 회화와 다른데 고대 그리스 음유 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비극을 창작하고 뭐 또 연기함으로써 허구를 만들어낸다. 근데 가에서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음유 시인은 자 여기 예술에서 음유 시인은 자
덕성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대. 얘는 덕성은 모방하지 못하고 어떤 면모? 저급한 면모만 모방하여 연기를 한다 이거야. 음유시인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 거치고 붉어지는 등 감각 가능한 현상을 모방하는데 용기, 절제 같은 인물에서 반대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덕성이라던가 용기 같은 것들은 표현하기가 어렵대. 그러니까 저급한 거에 사례가 뭐가 나옵니까?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거칠어지거나. 그럼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감각 가능, 표현하기 쉽다 이거죠. 붉게, 안색 붉게 하고 목소리 크게 거치게 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에 보면 자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어떤 연기를 보겠니? 이러한 연기를 보는 대중관객들은 비이성적인 것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은 뭐다? 굉장히 저급한 거다 라고 플라톤은 보고 있어. 근데 이제 나에서는 항상 얘들아 복합지문 보려면 뭔가 교집합 공통점이 있고 그 공통점 기준으로 차이점이 반드시 있어. 그래야 출제가 되고 지문 구성이 되면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보시면 자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철학과 나왔다고 해서 이런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배경지식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 다 까먹었어 나도. 보시면 얘는 지금 대놓고 차이점이 나오지. 이데아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러면 관계성을 볼 때 지금 요런 관계가 되구나. 또는 뭐 요런 관계성이 그려지죠. 자 예컨대 이제 나이가 들면 늙는데 만약에 아르테레스는 플라톤 네 말에 따르면 불변하는 이데아를 바탕으로 하여 자 현상대의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현상대에서 아이들이 자란다는 것은 변한다는 거야. 근데 플라톤 너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데아를 모방한 거라며. 변하지 않는 걸 따라왔는데 얘는 변해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뭐다? 이데아가 없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아르테레스는 형상이 얘도 형상은 말해요. 자 여기 좀 조심할게. 이데아 의미의 형상과 현상계는 좀 워딩 구분합시다. 비스무리한데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을 과연 뭐라고 봤을지 어디에 자 진료에 내지한다. 형상은 진료에 들어가 있는 거다. 자 그 다음도 보면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설명했는데 가능태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적인 힘이자 진료. 가능태는 무엇이다? 보시면 다시 한번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 형상을 시킬 수 있는 어떤 포텐셜 잠재력 말하는 거죠. 그럼 현실태는 무엇이냐?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여기서 현실태는 포텐셜이 아니라 형상이 실제로 실현된 상태를 말하죠. 형상. 잠재력 포텐셜이 빵 터져버린 게 현실태다. 그런데 항상 모든 것들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다? 운동이다. 결국 운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중요한 진료 내부의 형상에 있다. 잠재력. 자, 가능태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예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예술에 대해서도 비교해보자. 자, 예술은 자,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보편자, 이 워딩을 들어봤죠? 여기 있잖아, 보편자.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역사보다 뭐가 시가 예술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을 어떻게 좋게 보고 있지? 그럼 뭐 일단 여기서도 예술을 보는 관점에 대한 차이점이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지막 문단에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대. 보시면 이 예술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지문에 보면 이제 알매 쾌감을 느낄 수 있게도 하고 음유시인은 개별자 속에 내재해 있잖아. 내재해 있는 보편자, 다른 말로 뭐 형상을 인식하여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다. 또한 음유시의 여기를 통해 뭐 알매 쾌감을 느끼고 마지막에는 어떤 것까지 카타르시스까지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복합 지문이 구성이 되는데 21번에 2번 보면 가원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 평가하는 것, 즉 상대적인 위상을 말하고 있죠. 예술의 위상. 굳이 보자면 여기서 예술의 위상, 높고 낮은 플라톤은 하등한 열등한 것,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예술을 통해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에 좋은 것. 21번에 2번, 22에 4번에 보면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예술의 필요한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자, 보시면 플라톤이야, 플라톤. 예술은 자, 여기서 볼까? 예술은 자,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중간에 현상계라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럼 뭐냐 말하겠어? 22번에 예술의 표현 대상은 뭐다? 예술의 표현 대상은 형상이 아니라 감각 가능한 현상이다. 이걸 말했어야 되지. 자, 22번에 4번, 23번에 4번에 보면 형상과 진료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 형상은 진료 속에 포함된 거죠. 요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려면,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현실태가 가능태 안에 포함된 거라고 봐야 되잖아. 어디 요래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똑같은 어떤 관계가 아니지. 형상은 진료 속에 포함되는 거 맞지만 현실태는 가능태가 뿅 나와서 뭐 실현된 상태를 말하기에 요 두 관계를 같다라고 똑같이 매칭할 수는 없다. 23번에 4번이시고요. 자, 24번에 아리스의 입장에서 기억을 비판한대요. 기억을 보시면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요거네. 그림자이다. 이데아의 그림자가 바로 현상계다. 24번에 1번에 보면 비판해야 됩니다. 어디 아리스에서 요 말을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이데아를 본뜬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 변화 가변이랬죠. 어린아이가 점점 커서 키도 크고 뭐 커지잖아. 변화하잖아. 형상 생성 변화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왜?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는 변하지 않는 거지. 그거를 본떴는데 본뜬 현실에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러면 굳이 이데아가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 답은 1번이 가장 적절한 비판. 자, 25번에 가의 플라톤과 나의 아리스를 말하는데, 자, 2번 봐봐. 플라톤은 뭐라 말하니?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체크해봐. 덕성을 연기하는데 주력하겠지만까지 끊어. 뭐라고 말하니? 25번에 2번에서 플라톤 입장이죠. 덕성을 연기하는데 뭐 주력하겠지만 끊어봐. 근데 지금 우리 가에서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에서 음유시인은 덕성을 연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용기 그런 미덕들을 표현 연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용기 같은 것들을. 왜?
말 그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라톤은 은유시인은 어떤 것들만 저급한 것들만 연기한다라고 했잖아. 어떤 거 화내는 거, 거칠게 말하는 거, 뭐 붉어지는 거. 왜? 표현하기 쉬운 거니까 감각적으로. 근데 지금 25번에 2번 뭐라 말하고 있니? 덕성을 연기하는데 주력한데 틀렸죠? 덕성 연기 이 자체를 은유시인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없다고. 답은 2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하고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26, 30에 걸립니다. 26, 30. 자, 보면 1문답부터 일단 보시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전송이 될 때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오류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정손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한다. 자, 먼저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으면 요거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 오류 검출하는데 송신기 측은 뭐 하면서 오류 검출 부호 포함 데이터를 포함하여 전송을 하고 오류 검출 부호가 있는 수신기는 이제 이 데이터를 받겠죠. 받았을 때 무슨 검사? 오류 검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if 오류가 있다면 재전송을 요청한단다. 간단한 구도 되겠죠. 즉 문제와 해결인데, 자,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 기준이지 방법 페리티 검사입니다. 자, 오류 검사하는데 검출하는 이 방식이 뭐 기억으로 나온 게 페리티 될 거야. 기준은 오류 검출 검사하는 방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페리티를 보시면, 자,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송할 데이터에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합니다.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신다는데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즉 뭐? 페리티 비트 요거를 추가한다 이 말이겠지. 자, 예를 들어, 자, 그럼 계속해서 보시면 데이터의 개수를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드는데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건 짝수 페리티, 데이터의 개수 1의 개수를 홀수로 만드는 건 홀수 페리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 짝수로 했는데 수신해서 짝수로 해야지. 짝수로 했는데 홀수로 검사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 그럼 앞에 나온 이 짝수 페리티를 사용하면 송신기는 항상 1의 개수를 짝수로 페리티 부호 추가해가지고 즉 10, 11 연말을 조정하는데 지금 짝수 페리티지. 그럼 1의 개수를 짝수로 맞춰야 돼. 즉 페리티 부호 1을 추가한다 이거야. 그럼 1이 하나 둘 셋 넷 짝수 맞죠? 자, 짝수를 만들어 전송하지만 만일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자, 근데 이렇게 전송하는데 if 1의 개수가 짝수가 아니라 홀수를 받았다 이거죠. 즉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판단한다? 수신 측에서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재전송 요청하겠죠.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짝수 페리티일 때, 자, 수신 가압해 보세요.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검출하기 어렵대. 근데 자, 이거를 보자. 1011인데 페리티 부호 추가해서 지금 짝수 페리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1011이었는데 페리티 부호 1 추가하여 지금 1의 개수가 짝수로 맞췄어. 짝수 페리티에서. 그럼 요거를 전송해서 수신축도 그대로 받으면 뭐 10111 해가지고 똑같아요. 1이 짝수기예요. 정상입니다. 하겠지. 근데 만약에 가에서 보시면 짝수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대요. 즉 예를 들어서 요 데이터에서 요 두 개, 하나, 둘 짝수개 여기 오류가 있다면 1011 뭐 1을 보냈는데 10001이 와요. 즉 짝수개의 비트에 동시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잘못 간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수가 몇 개니 지금? 두 개잖아. 즉 얘는 오류가 났다라고 말해야 돼. 오류가 동시에 난 거죠. 근데 짝수가 두 개니까 짝수 페리티에 하면 이거를 뭐라고? 정상입니다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문제가 있다 이거지. 한계죠. 자, 그 다음에 자 데이터 내의 오류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방식은 요런 첫 번째 한계도 있고 두 번째 한계로 오류 위치 파악은 불가합니다. 요런 한계가 있대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요것도 프로그램과 해결 방안 되겠고 요 해결 방안 첫 번째 뭐 두 번째가 있겠지. 근데 요 해결 방안이 첫 번째 프로블럼 한계가 있고 또 두 번째 프로블럼 한계가 있고 이거야. 완벽한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죠. 뭐는 페리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두 번째가 뭡니까? 데이터를 2차원 비율로 구성하여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면 오류 발생 여부와 위치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이런 지문이 있는 거 2차원 비율 구성하고 가로 방향인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에 페리티 비트를 생성하고요. 1에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 행, 각 열 개수 1을 세가지고 검사하는데 만약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에 포함된 행과 열 모두 오류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위치를 파악할 수 있대. 그게 뭐냐면 이제 뭐 CRC 뭐 방식 되겠네. 자, CRC는 무엇이다? 일단 뭐 행, 열 모두에서 오류 검출할 수 있기에 일단은 뭐 짝수계일 때 오류인데도 정상입니다라고 판단하는 거 없겠지. 정확하게 오류 검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도 오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오류 위치 파악을 못하는데 얘는 뭐다? 오류 위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행과 모든 열을 다 검사할 거기 때문에. 자,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보호 사용하여 여러분 조심해. 미리 선택 조작된 거야. 오류 검출 보호를 생성하는 방식인데 전송한 데이터를 생성보호로 나누어 오류 검출 보호 그림이 있죠.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부분이 뭐 생성보호죠. 근데 이 생성보호는 뭐 미리 선정된 것이고 자, 전송할 데이터가 지금 지문에 보시면 110101 요게 이제 요까지가 전송할 데이터이고 근데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생성보호가 1011 1011 이거고 전송 데이터가 해당 요거인 경우에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 보호를 추가해야 하기에 자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합니다.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전송 데이터 오른쪽 끝에 요 끝에 자 생성 부호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대. 생성 부호 비트 수 지금 몇 자리? 4자리지. 하나 작은 3자리 0, 0, 0 추가한다 이거죠. 추가하여 전송합니다. 그래서 생성 보호로 나누고 나눈다면 지금 값이 뭐 111
10 요래 되고 연마의 나머지가 지금 보시니까 1, 1, 1이라고 요게 오류 검출 보라고 된 거죠. 자, 근데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래. 자, 내가 더 잘 봐. 이 자체를 통째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요 안에서 전송하고 싶은 건 얘죠. 110, 101.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해?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요. 자, 요거를 전송한다 이거야. 다시 하자면 요까지가 초기에 설정했던 전송할 데이터고 요만은 나머지 값인 오류 검출 부호지. 자, 그러면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 이제 여기 오겠지. 수신한 데이터, 받은 데이터.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보호로 연마. 얘를 또 뭐로 나눠? 1011 동일한 생성보호로 나눠요. 자, 수신한 데이터는 전송할 데이터에 나머지를 추가했으므로 나머지 이 세 개가 나머지다. 오류 검출부 나머지를 추가했으므로 오류가 없다면 생성보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요 값이 나누기 했을 때의 값이 요때의 나머지가 0이 되겠죠. 당연히 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복잡하지만 여러 개 오류가 동시에 생겨요. 동시에. 자, 앞에 페리티는 동시에 생기면은 검출 못해. 얘는 뭐다? 동시에 생겨도 복잡하지만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확률 높습니다. 검출 확률이 높습니다. 요 두 개 비교하신다. 결국 오류가 났을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오류 검사 방법에 이제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방법에는 이런 한계들이 있어. 이 한계를 또 보완한 게 뭐다? CRC 두 번째 큰 솔루션 2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26번에 자 1번 봐. CRC 방식은 모듈로 연산을 사용해가지고 생성보호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 생성보호는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정된 거라고 했죠. 26번에 1번 되겠고 27에 페리티와 CRC를 비교합시다. 2번 볼래? 자, CRC는 페리티와 달리 데이터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수신기 모두에서 오류 검사를 한답니다. 아니죠. 오류 검사는 어디에서? 수신기에서 한다라고 했지. 28번의 가가 뭐냐면 페리티에서 수신한 데이터에 짝수의 비트에 동시에 오류가 있으면 검출이 안 된대. 동시에 오류 있으면 오류가 났는데도 뭐라고 판단하는 거야? 이 짝수개입니다. 정상입니다라고 판단돼요. 그럼 5번에 볼래?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이게 정상이지. 진짜 찐 정상일 때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 동시에 오류가 있을 때의 페리티 비트가 동일하다. 왜? 페리티 비트는 뭐다 지금? 정상이든 오류가 있든 다 짝수 인정할 거 아니야. 그럼 짝수 페리티 하면 오류 검출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28번에 5번 됩니다. 자, 29번에 지금 보기를 보면 자, 29번에 일단 홀수 페리티 를 사용할 겁니다. 그럼 1의 개수가 홀수를 가져야겠지. 자, 5번부터 보면 29번에 5번 짝수 페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C가 지금 마지막 값인데 다르게 10, 10, 110이네. 당연하지 지금 홀수일 때 지금 0, 1, 0, 1, 0, 0, 1인데 짝수라면 반대가 되겠죠. 10, 10, 110 4번이 왜 틀렸냐? 29번에 4번이 수신한 데이터에서 B도 0으로 바꿔서 수신되었다면 B를 0으로 바꾸면 자, B를
0으로 바꾸면 행과 열로 보면 행은 지금 B가 두 번째 행이죠. 두 번째 행에서는 1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1이 다섯 개야. 얘는 괜찮아, 통과야. 1개수가 홀수니까. 근데 열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 열에 보면 뭐다? 일곱 번째 열에 보면 1이 두 개네요. 짝수잖아. 뭐? 일곱 번째 열에서는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겠지. 근데 4번 해봐. 데이터에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가 없대. 아니지. 오류 발생 여부는 알 수 있겠죠. 다만 뭐는 몰라. 버트 여기까지 가자. 정확한 위치는 파악하기 힘들지 않겠나? 왜? 지금 이 열에만 오류 있다고 걸린 거기 때문에 열에만 행에는 지금 오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거지. 오류 검출이 안 됐으니까. 29번에 4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 가보면 자, 수신기가 디귿의 오류. 지금 앞에 연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지문에 있는 게 생선 보호 그 다음에 10101011이지. 요까지가 뭐였니? 앞에 지문에 있던 전송한 데이터였고 그 다음에 뒤에 111 요게 오류 검출 부호이자 모듈로 연산할 때 뭐 나머지 값이었죠. 이제 연말을 수신기로 보냈지. 그런데 자 디귿의 오류를 어디에서 지금 조건이 지금 이거 수신기 측이네. 그럼 수신기는 요 데이터를 받아서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부호로 또 나눈다라고 했죠. 자 나누니까 지금 111 101이고 나머지가 0이 되지.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뭐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라는 거잖아. 자 근데 4번을 봐봐. 수신기가 연산한 몫인 111101이 송신기가 전송한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밑줄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한대. 뭐뭐기 때문에 지금 4번에서 뭐뭐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편을 잘 봐. 우리 지문에서 오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근거는 나머지 값이 0이라면 오류가 없다 했지. 근데 이것 때문에 오류가 없다가 아니잖아. 즉 뭐 때문에 나머지 값이 0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어야겠죠. 답은 30번에 4번이 될 거야. 4번. 자 그리고 이제 소설 같은 거 간단하게 보시면 먼저 38에서 41 요거는 문제풀이 위주로만 좀 보면 38에서 41에 자 일단 뭐 건중만이 나오고 하는데 영두와 38 보면 이번에 서술자가 특정 인물 관점에서 심리를 전달합니다. 38번에 이번에 보시면 특정 인물 누구? 영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죠. 39번에 3번에 봐라. 39번에 3번. A에서 권중관은 자신이 상대에게 제시한 요구의 이유를 사람들의 선입견 어떤 선입견? 요즘 채소에 묻은 흙과 관련해가지고 자 B에서 영두는 상대의 말에 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러니 권중관 너의 말은 뭔가 좀 이상해라. 29번에 3번 40번에는 5번 왜? 영두가 권중관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지문에 A 밑에 부분에 보면 자 그 위에 벌건 황토를 기발하여
개간지의 산물로 조작하되 그것도 갈고 각본 사람이 직접 해줬으면 하고 유혹하니 듣던 중 욕된 말이다. 뭔가 좀 화가 나다 이 말이잖아. 누가? 영두가. 왜? 곤충만의 어떤 제안 말에 듣고 40번에는 5번일 것이고요. 자 41에 3번에 볼래. 자 영두가 밭대기 장수를 미던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 이건 왜 때문이겠니? 지금 보기도 있지만 영두가 지금 뭐 내적 갈등한 다음에 어떤 바람직한 참된 그냥 농사꾼으로 할 거냐 아니면 농사꾼임에도 그냥 경제적인 어떤 수단 이득을 더 쫓을 것이냐. 그러면 자 밭대기 장수를 미돈 물주 필요악 이상으로 여기는 것은 영두도 슬금슬금 농사를 뭐로 보고 있다는 거? 경제적 수단으로 돈벌이 위한 수단으로 점점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내적 갈등. 아 농사를 경제 수단으로 보면 될까? 아니야 농사는 어떤 뭐 농사만의 본질이 있어. 그 두 개 사이에 있어. 근데 다른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지금 영도가 뭐를 이용해 가지고 이윤 추구한다는 부분은 안 나와 있잖아. 답은 3번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전 소설로 춘향전인데, 자, 42에 45. 요것도 문제풀이 위주로만 할게요. 자, 41을 보니까 A에서는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의 어미, 즉 A에서는 춘향의 어미가 춘향이가 지금 고초와 고난 겪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미래의 일을 지금 걱정하고 있고 춘향의 어미는 B에서는 보시면 춘향의 현재 상태를 염려하는 그렇지 지금 향단이가 뭐 현재 춘향이의 몸 상태를 걱정하는 거 되겠죠. 그럼 뭐라고? 상이한 반응을 춘향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가? 지금 당장을 걱정하고 있는가? 42번에 3번 43회 시인은 보시면 뭐 쭉 열거하는 겁니다. 근데 연민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앞에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 지문만 놓고 봤을 때 시에서 자신과 같은 억울한 처지라는 거는 찾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시다. 43번에 5번 44회 3번을 보면 자 꿈속에서 이제 아황 부인과 여연 부인이 춘향이 바삐 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끊어봐. 엄하는 것은 44회 것은 자 이게 바삐 들라 빨리 들어온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야? 춘향을 환대하는 말이죠. 반겨하는 말이야. 근데 지금 뒤에 뭐라고 나와있니?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이지. 야, 너 춘향이가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라고 하니? 아니요. 춘향이 끝까지 뭐 수절과 정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지금 목에 칼을 차는 거 아니야. 답은 3번이실 거고 45번에는 뭐 1번 되실 거다. 왜? 보면 꿈속에서 부인들이 뭐라 말합니까? 머지않아 다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앞날을 예언하고 있잖아. 그렇기에 지금 춘향이가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뭐 이몽룡과 제외하여 다시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겠나. 이까지가 일단 문제풀이인데 다만 얘들아 자 춘향전 고전소설 관련해가지고 요것만 이런 개념 알아봅시다. 적강 모티프라는 게 있어. 적강 이게 뭐냐면 일단 천상계 주인공 인물인데 보통 뭐 선녀 같은 거야. 신선이나 저 위에 사람들. 근데 인간계로 떨어져요. 즉 내려오는 거야. 적강한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적강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 적강 모티프에서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잠시 벌할 목적으로 현 시계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요게 고전소설에서 어떤 서사 구조 중에 하나인 적강 모티프야. 그러면 춘향전에서도 뭐가 있냐면 그 꿈속에서 발화를 보면 자 보면 춘향을 불러다 자리를 권하여 앉힌 후에 너는 전생의 일을 모른다. 너는 부용성 영주궁의 운화 부인의 시녀이다. 근데 복숭아로 희롱하다가 인간 세상에 귀한 거라잖아요. 복숭아로 희롱. 그러면 춘향전에서 지금 죄는 춘향이가 과거에 천상계에 있다가 복숭아로 머시기를 희롱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인간계 현실 세계에서 고난과 고초를 겪고 있는 거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뭐까지? 이런 적강 모티프까지 한번 알아두셔라. 여기까지 하시면 22년도 3월까지 하여 지금 풀이는 끝났고 영상을 보고 다시 말하면 내일까지 화요일 11시에서 밤 11시에서 12시 사이까지 제가 보내드리는 영상의 링크를 보시고 필기까지 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라 이거야. 필기까지 하고 제가 여러분 각각 전화를 드리면요 반드시 지문 분석했다라는 필기 사진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채점했다라는 것까지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 내가 과제 뭐라고 했니? 저 뒤에 있는 22년 3월 변형 문제까지도 과제라고 했지. 그거까지 찍어서 보여주셔야 나는 내일 밤 12시쯤에 전화를 끊을 거야. 안 그러면 계속 전화할 겁니다. 일단 풀이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